우리 인생은 마치 뿌연 안개가 낀 창문을 통해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흐릿한 형체와 움직임을 보고 대략적인 줄거리는 짐작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세부사항, 진짜 이야기는 유리창 너머에 가려져 있죠. 우리 주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기 원할 만큼만, 딱 그만큼만 보여줍니다. 적절한 순간에 짓는 미소, 정해진 때에 건네는 상냥한 말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들이 입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떤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보일까 봐 애써 흐릿하게 감춰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세계로 깊은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의 책을 한 번이라도 펼쳐본 적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 깊이와 난해함에 압도당한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방대한 저서들에 흩어져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사상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이 지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 빛이 됩니다. 또한 구독은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들의 지적 탐험에 동행하겠다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의 삶의 깊은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944년 칼 융은 심장마비로 쓰러져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그는 훗날 유체이탈이라 묘사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 지구 위를 떠다녔고 우주에서 푸른 행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누구도 본 적 없던 지구의 둥근 곡선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이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죠. 그가 우주 공간을 유영하다가 거대한 사원 모양의 바위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마치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들어서는 듯한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한 형상이 나타나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주치의였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아직 들어올 수 없으며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융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식을 되찾은 순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환상 속에 나타났던 바로 그 주치의가 융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융이 이미 30년 전에 발견했던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시작으로 당신의 꿈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는지, 당신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인격은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증오를 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우연의 일치를 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계의 가장 위대하고 논쟁적인 인물, 칼 융의 가르침에 대한 궁극의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죽은 사람을 땅에 묻을까요? 망자는 우리가 장례를 치르든 그렇지 않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시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윤리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죽은 사람에게 어떤 물리적, 감정적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신경 쓸 리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느낍니다. 고대 이집트인, 아메리카 원주민, 바이킹을 비롯한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문화가 당신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서로 다른 대륙, 전혀 다른 시대에 살면서 한 번도 교류한 적 없었던 그들 모두가 죽은 자를 기리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검이
어둠 속의 거울, 기괴하게 생긴 인형에 대해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집단 무의식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에는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무의식이고 두 번째가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개인 무의식은 한때는 의식했지만 지금은 잊어버렸거나 억압된 생각, 기억, 경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융이 콤플렉스라고 부르는 것들로 구성됩니다. 콤플렉스는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 속의 감정적 패턴으로 마음속에 엉켜있는 매듭과 같습니다. 이 매듭은 과거의 경험, 감정, 신념이 특정 주제와 연결되어 형성됩니다. 자존감, 인간관계, 두려움, 어린 시절의 경험 등 당신에게 중요한 모든 것이 콤플렉스의 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매우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사랑이 많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면 세상의 다정한 사람들에게 끌릴 것이고, 비판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면 자기의심이나 권위적인 인물 앞에서 유독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융은 정신과 병원에서 단어 연상 검사를 통해 이러한 콤플렉스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여러 단어를 들려주고 마음에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를 최대한 빨리 말하게 하는 실험이었죠. 융은 환자들의 반응 시간, 말실수, 감정적 동요 등을 관찰하며 숨겨진 무의식적 생각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그는 사람들이 종종 매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만 무의식적인 마음이 개입하여 특정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막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내적 저항은 개인 무의식 속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억압된 경험이 존재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융 심리학의 목표는 이러한 콤플렉스를 발견하고 그것이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특정 상황에 대해 유독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특정 생각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것이 바로 콤플렉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잘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어린 시절 어느 시점에 형성된 자존감 콤플렉스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층인 집단 무의식은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도 없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팔과 다리를 물려받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정신의 심층부이며 원형 2라 불리는 원초적인 본능과 행동 패턴을 담고 있습니다. 원형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형성하며 모든 문화권의 신화, 꿈,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주요 원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 그리고 자기. 이 4가지 주요 원형은 서로 결합하고 겹치면서 원형적 이미지라고 알려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 이미지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깊은 충동을 느끼는 반면 탐험가 원형 이미지에 지배되는 사람은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느낍니다. 만약 당신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비이성적으로 끌린다면 지배자 원형 이미지가 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 칭기즈칸,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과 같은 인물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 살았지만 지배자 원형 이미지를 구성하는 동일한 행동 패턴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을 점차 인식하게 되면 개성화라는 과정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인류 공통의 정신적 요소를 지니면서도 동시에 독립된 하나의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4가지 주요 원형 중 첫 번째는 페르소나입니다. 융은 페르소나를 당신이 사회에 보여주는 외적인 정체성, 즉 가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면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절하고 당신의 본성 일부를 숨기기 위해 자아가 디자인한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적 기대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외부 세계에서 기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아가 스스로를 근면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페르소나는 그 자아상을 외부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자신감 있는 옷차림과 태도를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페르소나에는 2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페르소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이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한 페르소나가 연기하는 역할은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그것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할 때 비로소 위험해집니다. 융은 페르소나가 너무 지배적이 되면 억압되었던 진정한 자아의 측면들이 결국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면 위로 솟구쳐 오른다고 믿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숨겨지고 소홀히 여겨졌던 정신의 일부가 의식 속으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올 때 발생하며 종종 당신이 진정한 자아와 유지해온 페르소나 사이에 갇힌 듯한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결국 공허하고 인위적인 정체성에 완전히 굴복하거나 이전에 억압했던 정반대의 특성으로 극적으로 치닫는 결과를 낳습니다. 항상 평화롭고 친절했던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의 자아는 조화를 중시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공격성과 좌절감을 억누르며 관대하고 온화한 사람이라는 페르소나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의 폭발로 주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는 언어적으로 심지어 물리적으로 폭발하며 쌓여온 무의식적 에너지가 자신을 장악하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모든 욕망이 약물 남용, 비디오 게임, 정크푸드와 같은 중독의 형태로 폭발합니다. 새로 얻은 자유는 그를 과거와는 정반대의 극단적인 성격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융은 에난티오드로미아가 이전에 부정되었던 균형을 찾으려는 우리 정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페르소나와 자신을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사람이라면 2번째 단계인 페르소나의 해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직업적 또는 사회적 역할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 더 깊고 진정한 자신과의 연결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문적 성취만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교수처럼 페르소나에 완전히 흡수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피상적인 수능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집착은 당신 자신과 외부 세계를 분리하지 못하게 만들어 개성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공들여 만든 가면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사회적 기대라는 껍질 아래에 있는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종종 환상, 혼란, 혼돈의 홍수를 동반하기에 불안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가 제거된 당신은 외부의 인정과 가식이 벗겨진 채 더 진정한 자신에게 노출됩니다. 이 내면의 혼돈에 대응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 복원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이전의 페르소나를 되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더 제한된 성격의 틀 안에 갇히더라도 익숙한 사회적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이죠.
자신의 평판을 다시 세우려 하거나 낡은 자아상에 매달리며 개성화 과정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진화하는 대신 현상 유지로 돌아가 자기 실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대신 과거의 자신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페르소나의 부재입니다. 이는 페르소나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외부 세계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융은 페르소나가 없는 사람들을 현실과 단절된 채 세상을 상호작용과 적응이 필요한 구조화된 환경이 아닌 추상적이거나 환상적인 공간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헤쳐나갈 사회적 정체성이 없으면 무의식이 의식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심리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의 생각에 잠겨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사람들입니다. 셋째이자 마지막 선택은 기존의 페르소나를 해체하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한 후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새로운 페르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페르소나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융의 말을 인용하자면 처음에는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결국 고통받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경우 페르소나는 적절하고 품이 있으며 우리 내면의 개성과 외적인 자아상을 진실하게 반영한다. 잘 통합된 페르소나는 내면의 자아와 외부 세계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며 당신이 삶을 더 수월하게 헤쳐나가도록 돕습니다. 의식적으로 개발될 때 페르소나는 우리를 제약하는 가면이 아니라 유용한 도구가 되어 개인의 진정성과 외부의 요구 사이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두 번째 주요 원형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자아가 억압하거나 부정한 성격에 숨겨진 측면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자아상과 충돌하거나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기는 특성, 욕망, 감정들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대신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어 페르소나에 스며들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융이 그림자 자아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자신감 있고 자신을 잘 수용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거부해온 자신의 일부를 항상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마음은 위험하거나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둡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직접 마주하는 대신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억누르며 존재하지 않는 척합니다. 그림자는 공격적인 충동, 비이성적인 두려움, 수치스러운 경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생각이나 당신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욕망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숨겨진 측면들은 의식적인 자아에 의해 인정되고 통합될 때까지 무의식에 머무르며 미묘한 방식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자는 꿈이나 환상 속에서 종종 당신과 같은 성별의 인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개성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네키아라고 불렀는데 이는 자아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더 깊은 자기인식이 나타나는 상징적인 어둠 속으로의 하강을 의미합니다. 종종 이러한 대면은 개인적인 위기나 내면의 공허감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촉발됩니다. 스스로를 강하고 독립적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갑자기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통제력을 잃거나 너무 의존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공황과 저항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억압해온 그림자가 이제 표면으로 떠올라 당신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당신은 관계를 망치기 시작하거나 지나치게 질투하고 소유욕을 보이면서 스스로를 결코 궁핍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자신에게 놀라게 됩니다. 모든 일에서 항상 뛰어난 완벽주의자가 중요한 시험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망신을 당하거나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는 등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당신의 그림자는 폭발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혹독하게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분노나 수치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페르소나가 억압해온 불완전함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가 드러날 때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투사하거나 혹은 통합하는 세 가지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그림자를 무시하면 그것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삶을 조종합니다. 착한 사람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인식하지 못하고 수동 공격적인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은 더 흔한 방어기제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진 받아들일 수 없는 특성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게으름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 동료의 업무 태만을 혹독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외부의 적에게 전가하여 내면의 갈등을 피하려는 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이 어두운 측면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림자의 파괴적인 충동에 굴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 담긴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억압된 공격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 주장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형은 남성의 무의식에 있는 여성성인 아니마와 여성의 무의식에 있는 남성성인 아니무스입니다. 먼저 아니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성의 아니마는 그의 첫 번째 여성 경험, 즉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긍정적인 어머니상은 남성이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돕지만 부정적인 어머니상은 그의 관계를 평생 동안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감정, 관계, 창의성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마 발달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브입니다. 성경의 이브에서 이름을 딴 이 단계에서 여성은 주로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존재로 인식됩니다. 이 단계의 남성은 종종 여성의 존재 없이는 불완전하다고 느끼며 감정적으로 의존적이 되어 혼자서는 잘 기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헬렌입니다. 트로이의 헬렌에서 이름을 딴 이 단계는 의존에서 외적 자질에 대한 감탄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여성은 지적이고 자립적이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유능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을 아름다움, 지위, 기술과 같은 피상적인 렌즈를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딴 이 단계는 여성을 미덕, 순수함, 도덕적 고결함의 상징으로 보는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남성은 여성을 더 깊은 감정적, 영적 자질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여성을 흠없는 존재로 이상화하여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소피아입니다. 지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이 단계는 아니마의 완전한 통합을 나타냅니다. 남성은 더 이상 여성에게 이상화된 이미지를 투사하지 않고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진 복잡하고 온전한 개인으로 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남성은 여성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여성적 측면과도 성숙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아니무스는 여성의 내면에 있는 남성적 측면입니다. 융은 아니무스를 남성의 아니마보다 더 복잡하며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다른 이미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적인 아니무스는 여성을 모든 인간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은 이래야 한다는 식의 욕망과 판단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아니무스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인식하면 그것은 진취성, 용기,
객관성과 같은 남성적 자질을 이끌어내는 귀중한 내면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아니무스 발달에도 4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장과 같은 육체적 힘의 단계, 두 번째는 시인 바이런처럼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행동의 단계, 세 번째는 정치가 로이드 조지처럼 지성과 언변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신들의 메신저 헤르메스처럼 지혜와 영적 통찰의 매개체가 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요 원형은 자기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 남성성과 여성성, 그림자와 페르소나 등 모든 요소가 통합된 완전하고 통일된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개성화 과정을 통해 펼쳐지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자기와의 만남은 깊은 내면의 평화의 형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수년간 외적인 성공을 줬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물질적 성취가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강한 만족감을 느끼는 경험과 같습니다. 혹은 자기의심과 불안감에 시달리던 사람이 마침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안정감을 찾을 때도 나타납니다. 자기는 우리 정신의 다양한 부분들의 균형을 맞추는 중심축입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핵심으로서 당신 마음에 알려진 측면과 알려지지 않은 측면 모두를 포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4가지 주요 원형들이 혼합되어 형성되는 10가지의 구체적인 원형적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사입니다. 전사 원형은 규율, 용기, 행동, 충성심에 초점을 맞춘 정신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잘 발달된 전사 원형을 가진 당신은 자기 수양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강한 전사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 의지력, 결단력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영웅입니다. 영웅 원형은 전사와 유사하게 용감하고 단호하며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자기 희생적인 면모가 더해집니다. 영웅은 불의에 맞서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영웅은 종종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어떤 부름을 받고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는 여정을 떠납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 지배자입니다. 이 원형은 순수한 권위를 상징하며 권력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지배자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왕, 여왕, 상사, 지도자 등 그 이름이 무엇이든 지배자는 항상 정점에 서서 주변 세계를 형성합니다. 네 번째는 현명한 노인입니다. 이 원형은 지혜와 경험을 구현하며 지식이나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안내자나 멘토 역할을 합니다. 그는 종종 철학자, 현자 또는 장로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 원형의 그림자 측면은 감정적 깊이나 인간관계와 단절된 채 과도한 지성주의에 빠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냉소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트릭스터입니다. 트릭스터는 장난과 혼돈을 통해 기존의 규칙과 질서를 파괴하는 원형입니다. 삶이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진지해질 때 나타나 유머와 부조리를 통해 우리가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상기시킵니다. 코미디언들이 종종 이 역할을 수행하며 웃음을 통해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여섯 번째는 마법사입니다. 마법사 원형은 복잡한 주제에 대한 지식, 이해, 숙달을 추구하는 지적이고 호기심 많은 측면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깊은 사고와 문제 해결을 통해 거의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 원형의 그림자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인형 조종사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방해하는 파괴자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I 원형입니다. 이는 순수함, 잠재력, 새로운 시작, 그리고 미래의 자신을 상징합니다. I 원형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타락에 물들지 않은 신성한 아이,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고아 아이,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상처받은 아이, 그리고 책임감을 회피하고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영원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이 아이의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원형들이 마음과 물리적 세계를 연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근원적인 현실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이를 우누스 문두스, 즉 하나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외부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또 다른 개념이 바로 동시성입니다. 동시성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일어나고 의미 있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 융이 도입한 개념입니다. 융은 매우 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닫혀있던 한 젊은 여성 환자와의 유명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상담 중에 그녀는 누군가에게 황금 풍뎅이를 선물 받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풍뎅이는 변화와 재탄생을 상징하는 신성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녀가 꿈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순간 융은 등 뒤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돌아보니 곤충 한 마리가 닫힌 창문을 계속해서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날아 들어온 그 생물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꿈에 나온 황금 풍뎅이와 매우 흡사한 풍뎅이였습니다. 융은 환자에게 그 풍뎅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당신의 풍뎅이가 있어. 이 놀라운 우연의 일치는 그 여성의 완고한 철학적 사고방식을 산산조각냈고, 그녀는 마침내 감정적으로 마음을 열고 치료의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옛 친구를 생각했는데 바로 그날 그에게서 전화가 오는 경험, 죽음을 상징하는 꿈을 꾸고 다음날 인생을 바꾸는 사건을 겪는 경험. 융은 이러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단순한 우연 이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무의식은 외부 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현실의 구조 속에 짜여 있어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융에게 꿈은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꿈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한 동료의 꿈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그 동료는 자신이 산정상에 도달했지만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정상에서 허공으로 발을 내디뎠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융은 이 꿈을 무의식이 보내는 경고라고 직감하고 동료에게 등반을 조심하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그는 등반을 하다가 정말로 허공으로 발을 내디뎌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꾸는 가장 흔한 꿈은 보상적 꿈입니다. 이 꿈들은 우리 의식의 일방적인 태도나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을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삶에서 중요한 과제를 회피할수록 보상적인 성격의 꿈을 더 자주 꾸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고통받는 불안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와 자신을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그림자를 볼 수 있도록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꿈을 꿀 것입니다. 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자리 옆에 꿈일기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꿈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할 때는 신화, 종교, 그리고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상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십시오. 융의 말에 따르면 해석이 딱 들어맞을 때, 즉 어떤 사실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광대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혼의 지도입니다. 페르소나라는 사회적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얼굴을 찾고 내 안의 어둠인 그림자를 끌어안고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해 내면의 이성과 온전히 하나가 되며 마침내 자기라는 존재의 중심에 이르는 여정. 이 길고 깊은 이야기는 바로 당신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동요, 꿈속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이미지들,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는 의미 있는 우연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무의식이 끊임없이 보내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 세계를 향한 문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과 통찰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탐험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 모든 호흡 속에 우리 인생은 마치 뿌연 안개가 낀 창문을 통해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흐릿한 형체와 움직임을 보고 대략적인 줄거리는 짐작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세부사항, 진짜 이야기는 유리창 너머에 가려져 있죠. 우리 주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기 원할 만큼만, 딱 그만큼만 보여줍니다. 적절한 순간에 짓는 미소, 정해진 때에 건네는 상냥한 말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들이 입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떤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보일까 봐했어 흐릿하게 감춰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세계로 깊은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의 책을 한 번이라도 펼쳐본 적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 깊이와 난해함에 압도당한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방대한 저서들에 흩어져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사상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이 지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 빛이 됩니다. 또한 구독은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들의 지적 탐험에 동행하겠다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의 삶의 깊은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944년 칼 융은 심장마비로 쓰러져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그는 훗날 유체이탈이라 묘사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 지구 위를 떠다녔고 우주에서 푸른 행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누구도 본 적 없던 지구의 둥근 곡선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이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죠. 그가 우주 공간을 유영하다가 거대한 사원 모양의 바위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마치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들어서는 듯한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한 형상이 나타나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주치의였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아직 들어올 수 없으며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융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식을 되찾은 순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환상 속에 나타났던 바로 그 주치의가 융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융이 이미 30년 전에 발견했던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시작으로 당신의 꿈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는지, 당신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인격은 무엇인지, 왜 세상에서 가장 착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증오를 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우연의 일치를 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계의 가장 위대하고 논쟁적인 인물, 칼 융의 가르침에 대한 궁극의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죽은 사람을 땅에 묻을까요? 망자는 우리가 장례를 치르든 그렇지 않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시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윤리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죽은 사람에게 어떤 물리적, 감정적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신경 쓸 리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느낍니다. 고대 이집트인, 아메리카 원주민, 바이킹을 비롯한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문화가 당신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서로 다른 대륙, 전혀 다른 시대에 살면서 한 번도 교류한 적 없었던 그들 모두가 죽은 자를 기리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미, 어둠 속의 거울, 기괴하게 생긴 인형에 대해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집단 무의식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에는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무의식이고 두 번째가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개인 무의식은 한때는 의식했지만 지금은 잊어버렸거나 억압된 생각, 기억, 경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융이 콤플렉스라고 부르는 것들로 구성됩니다. 콤플렉스는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 속의 감정적 패턴으로 마음속에 엉켜있는 매듭과 같습니다. 이 매듭은 과거의 경험, 감정, 신념이 특정 주제와 연결되어 형성됩니다. 자존감, 인간관계, 두려움, 어린 시절의 경험 등 당신에게 중요한 모든 것이 콤플렉스의 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매우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사랑이 많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면 세상의 다정한 사람들에게 끌릴 것이고, 비판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면 자기의심이나 권위적인 인물 앞에서 유독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융은 정신과 병원에서 단어 연상 검사를 통해 이러한 콤플렉스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여러 단어를 들려주고 마음에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를 최대한 빨리 말하게 하는 실험이었죠. 융은 환자들의 반응 시간, 말실수, 감정적 동요 등을 관찰하며 숨겨진 무의식적 생각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그는 사람들이 종종 매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만 무의식적인 마음이 개입하여 특정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막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내적 저항은 개인 무의식 속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억압된 경험이 존재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융 심리학의 목표는 이러한 콤플렉스를 발견하고 그것이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특정 상황에 대해 유독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특정 생각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것이 바로 콤플렉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잘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어린 시절 어느 시점에 형성된 자존감 콤플렉스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층인 집단 무의식은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도 없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팔과 다리를 물려받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정신의 심층부이며 원형 2라 불리는 원초적인 본능과 행동 패턴을 담고 있습니다.
원형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형성하며 모든 문화권의 신화, 꿈,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주요 원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 그리고 자기. 이 4가지 주요 원형은 서로 결합하고 겹치면서 원형적 이미지라고 알려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 이미지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깊은 충동을 느끼는 반면 탐험가 원형 이미지에 지배되는 사람은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느낍니다. 만약 당신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비이성적으로 끌린다면 지배자 원형 이미지가 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 칭기즈칸,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과 같은 인물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 살았지만 지배자 원형 이미지를 구성하는 동일한 행동 패턴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을 점차 인식하게 되면 개성화라는 과정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인류 공통의 정신적 요소를 지니면서도 동시에 독립된 하나의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4가지 주요 원형 중 첫 번째는 페르소나입니다. 융은 페르소나를 당신이 사회에 보여주는 외적인 정체성, 즉 가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면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절하고 당신의 본성 일부를 숨기기 위해 자아가 디자인한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적 기대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외부 세계에서 기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아가 스스로를 근면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페르소나는 그 자아상을 외부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자신감 있는 옷차림과 태도를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페르소나에는 2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페르소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이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한 페르소나가 연기하는 역할은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그것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할 때 비로소 위험해집니다. 융은 페르소나가 너무 지배적이 되면 억압되었던 진정한 자아의 측면들이 결국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면 위로 솟구쳐 오른다고 믿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숨겨지고 소홀히 여겨졌던 정신의 일부가 의식 속으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올 때 발생하며 종종 당신이 진정한 자아와 유지해온 페르소나 사이에 갇힌 듯한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결국 공허하고 인위적인 정체성에 완전히 굴복하거나 이전에 억압했던 정반대의 특성으로 극적으로 치닫는 결과를 낳습니다. 항상 평화롭고 친절했던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의 자아는 조화를 중시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공격성과 좌절감을 억누르며 관대하고 온화한 사람이라는 페르소나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의 폭발로 주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는 언어적으로 심지어 물리적으로 폭발하며 쌓여온 무의식적 에너지가 자신을 장악하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모든 욕망이 약물 남용, 비디오 게임, 정크푸드와 같은 중독의 형태로 폭발합니다. 새로 얻은 자유는 그를 과거와는 정반대의 극단적인 성격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융은 에난티오드로미아가 이전에 부정되었던 균형을 찾으려는 우리 정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페르소나와 자신을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단계인 페르소나의 해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직업적 또는 사회적 역할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 더 깊고 진정한 자신과의 연결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문적 성취만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교수처럼 페르소나에 완전히 흡수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피상적인 수능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집착은 당신 자신과 외부 세계를 분리하지 못하게 만들어 개성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공들여 만든 가면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사회적 기대라는 껍질 아래에 있는 가공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종종 환상, 혼란, 혼돈의 홍수를 동반하기에 불안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가 제거된 당신은 외부의 인정과 가식이 벗겨진 채 더 진정한 자신에게 노출됩니다. 이 내면의 혼돈에 대응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 복원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이전의 페르소나를 되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더 제한된 성격의 틀 안에 갇히더라도 익숙한 사회적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이죠. 자신의 평판을 다시 세우려 하거나 낡은 자아상에 매달리며 개성화 과정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진화하는 대신 현상 유지로 돌아가 자기 실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대신 과거의 자신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페르소나의 부재입니다. 이는 페르소나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외부 세계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융은 페르소나가 없는 사람들을 현실과 단절된 채 세상을 상호작용과 적응이 필요한 구조화된 환경이 아닌 추상적이거나 환상적인 공간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헤쳐나갈 사회적 정체성이 없으면 무의식이 의식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심리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의 생각에 잠겨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사람들입니다. 셋째이자 마지막 선택은 기존의 페르소나를 해체하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한 후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새로운 페르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페르소나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융의 말을 인용하자면 처음에는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결국 고통받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경우 페르소나는 적절하고 품이 있으며 우리 내면의 개성과 외적인 자아상을 진실하게 반영한다. 잘 통합된 페르소나는 내면의 자아와 외부 세계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며 당신이 삶을 더 수월하게 헤쳐나가도록 돕습니다. 의식적으로 개발될 때 페르소나는 우리를 제약하는 가면이 아니라 유용한 도구가 되어 개인의 진정성과 외부의 요구 사이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두 번째 주요 원형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자아가 억압하거나 부정한 성격에 숨겨진 측면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자아상과 충돌하거나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기는 특성, 욕망, 감정들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대신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어 페르소나에 스며들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융이 그림자 자아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자신감 있고 자신을 잘 수용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거부해온 자신의 일부를 항상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마음은 위험하거나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둡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직접 마주하는 대신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억누르며 존재하지 않는 척합니다. 그림자는 공격적인 충동, 비이성적인 두려움, 수치스러운 경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생각이나 당신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욕망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숨겨진 측면들은 의식적인 자아에 의해 인정되고 통합될 때까지 무의식에 머무르며 미묘한 방식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자는 꿈이나 환상 속에서 종종 당신과 같은 성별의 인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개성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네키아라고 불렀는데, 이는 자아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더 깊은 자기인식이 나타나는 상징적인 어둠 속으로의 하강을 의미합니다. 종종 이러한 대면은 개인적인 위기나 내면의 공허감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촉발됩니다. 스스로를 강하고 독립적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갑자기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통제력을 잃거나 너무 의존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공황과 저항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억압해온 그림자가 이제 표면으로 떠올라 당신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당신은 관계를 망치기 시작하거나 지나치게 질투하고 소유욕을 보이면서 스스로를 결코 궁핍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자신에게 놀라게 됩니다. 모든 일에서 항상 뛰어난 완벽주의자가 중요한 시험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망신을 당하거나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는 등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당신의 그림자는 폭발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혹독하게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분노나 수치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페르소나가 억압해온 불완전함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가 드러날 때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투사하거나 혹은 통합하는 세 가지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그림자를 무시하면 그것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삶을 조종합니다. 착한 사람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인식하지 못하고 수동 공격적인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은 더 흔한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진 받아들일 수 없는 특성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게으름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 동료의 업무 태만을 혹독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외부의 적에게 전가하여 내면의 갈등을 피하려는 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이 어두운 측면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림자의 파괴적인 충동에 굴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 담긴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억압된 공격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 주장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형은 남성의 무의식에 있는 여성성인 아니마와 여성의 무의식에 있는 남성성인 아니무스입니다. 먼저 아니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성의 아니마는 그의 첫 번째 여성 경험, 즉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긍정적인 어머니상은 남성이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돕지만 부정적인 어머니상은 그의 관계를 평생 동안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감정, 관계, 창의성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마 발달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브입니다. 성경의 이브에서 이름을 딴 이 단계에서 여성은 주로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존재로 인식됩니다. 이 단계의 남성은 종종 여성의 존재 없이는 불완전하다고 느끼며 감정적으로 의존적이 되어 혼자서는 잘 기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헬렌입니다. 트로이의 헬렌에서 이름을 딴 이 단계는 의존에서 외적 자질에 대한 감탄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여성은 지적이고 자립적이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유능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을 아름다움, 지위, 기술과 같은 피상적인 렌즈를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딴 이 단계는 여성을 미덕, 순수함, 도덕적 고결함의 상징으로 보는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남성은 여성을 더 깊은 감정적, 영적 자질을